네, 오늘 사사건건 플러스에서는 주간 사건 사고 소식 알아보겠습니다. 박성배 변호사 함께하겠습니다. 어서 오십시오. 안녕하십니까. 네, 서울 경복궁 담장의 스프레이 낙서 사건. 네, 지금 용의자를 잡고 보니까 10대였어요. 그렇습니다. 지난 16일 오전 1시 42분경에 경복궁 담벼락에 스프레이를 뿌리고 도주한 피해자들 신원을 특정해서 드디어 어제 오후 검거하기 이르렀는데 잡고 보니 17세 임모근, 16세 김모양 모두 10대 청소년들이었습니다. 예. 먼저 김모근을 경기도 수원시 소재 주거지에서 체포영장에 의해 체포한 뒤에 이를 토대로 약 25분 뒤 이 김모양의 주거지에서도 김모양을 긴급 체포하기에 이르릅니다. 모두 집에서 쉬고 있었고 둘 다 범행 자체는 시인했습니다. 두 사람은 서로 연인 사이라고 합니다. 아, 그렇습니까? 저 벽에 낙서를 하는 방식으로 불법으로 광고 영상을 만들었다는 얘기도 들리고요. 네. 대체 왜 그랬다고 합니까? 아직까지 정확한 범행 동기는 경찰이 수사를 진행하고 있는데 네. 일각에서는 불법 영상 공유 사이트 낙서를 쓰면 돈을 주겠다는 지인의 제안을 받고 범행을 저질렀다는 보도도 나오고 있습니다. 이 주장에 대해서는 진위 여부를 정확하게 확인할 필요가 있어 보입니다. 별다른 이유 없이 낙서를 하였을 가능성도 배제하지 못합니다. 이들의 나이나 이 궁궐 등 문화재 손상에 대한 위험성의 인식이 낮은 사람들이 여럿 있다 보니 별다른 이유 없는 범행일 가능성을 배제하지 못하고 만약 이들의 주장대로 누군가로부터 제안을 받고 돈을 취득할 목적으로 범행을 했다면 예. 청소년이다 보니 모든 의사소통은 휴대전화를 통해 이루어졌을 가능성이 높습니다. 이 휴대전화의 SNS, 문자, 메일, 통화 내역을 분석할 필요가 있고 두 사람이 공범으로 평가받는 이상 두 사람 사이의 대화 내역도 면밀하게 살펴본다면 범행 동기는 조기에 발견할 것으로 예상해 봅니다. 아, 그렇군요. 근데 이제 그러면 1차 낙서 범인들 그리고 이제 2차 모방범까지 다 모두 검거된 거죠? 그렇습니다. 예. 이 범행 장소가 그런데 다른 것도 아니고 정말 우리의 어떤 대표적인 문화유산이다 보니까 네. 이제 보는 입장에서 네. 국민 여러분들이 좀 가슴이 쓰린 부분 같아요. 이 범행 장소 많은 분들이 오가는 공간입니다. 이 광화문을 보고서서 이 경복궁 서쪽 청와대로 올라가는 길로 돌아 올라가다 보면 경복궁 서쪽에 영추문이라는 쪽문이 있습니다. 네. 먼저 이 영추문 좌우측 담장에 약 6.25m 길이로 스프레이를 뿌렸고 이어서 거기서 남쪽으로 내려오다 보면 국립고궁박물관 쪽문이 있는데 이 쪽문 좌우측 담장 약 38.1m에 걸쳐서 역시 스프레이를 뿌립니다. 그 이후로는 사직로를 건너 바로 그 앞에 있는 서울경찰청 주차장 입구로 와서는 역시 우측 담장 약 9m 지점에 스프레이를 뿌리는 등 훼손을 반복하는 모습을 보여줬습니다. 그 주변에 CCTV도 많았다고 그러는데 네. 이 범행이 순식간에 이루어지는 겁니까? 사전에 이걸 이렇게 영상을 통해서 CCTV를 통해서 보고 이렇게 막을 방법은 없었나요? 우선 첫 번째 범행의 경우에는 스프레이를 미리 준비해온 상태에서 사람들이 오고 가면 잠시 멈췄다가 범행을 반복하는 형태를 보여줬는데 많은 이들이 예측하지 못한 것 같습니다. 그런데 두 번째 범행은 그 다음 날 이루어졌는데 이 영추문에 3m 정도로 역시 같은 형태의 스프레이가 뿌려집니다. 가수 이름과 앨범을 적었는데 많은 사람들이 주의를 기울이는 와중에도 이 같은 범행이 또다시 범해진 것입니다. 이 체포가 다소 늦어진 감이 있습니다만 나름대로 이유는 있습니다. CCTV 화질 등이 균일하지 않았다. 사실 새벽 시간 등 야간에 벌어진 범행을 포착한 CCTV는 그 화질이 깨끗하지 못해서 신원을 파악하는 데 다소 어려움이 있습니다. 그 외에 범행 이후에 택시 등 대중교통수단을 이용한 경우에는 압수수색 영장을 발부받아 각종 자료를 제출받아야 하는데 그 과정에서 시간이 걸렸던 것 같습니다. 그런데 경복궁에는 CCTV가 상당히 많습니다. 400대가 넘습니다. 그런데 그중 대부분의 CCTV, 415대는 내부를 비추고 있고 불과 14대만 외부를 비추고 있습니다. 그중에서도 영추문 외부에는 단 한 대의 CCTV가 설치되어 있는데 그것도 영추문 담벼락을 비추고 있는 것이 아니라 영추문 주변에 외부 도로를 비추고 있습니다. 거기다 실시간 모니터링이 상당히 어렵습니다. 400대가 넘는 CCTV가 존재하지만 이를 실시간으로 모니터링할 수 있는 인력은 6명입니다. 6명이 2명씩 3교대로 돌아가면서 근무를 하다 보니 실시간 이상한 행동을 감지해내기가 어려웠죠. 사실 통상 외부에 있는 문화재의 경우에는 특이사항이 발견될 경우에는 사물 인터넷 기술로 CCTV에 즉각적으로 관련 상황이 보고되고 이를 통해 문화재청이 인지하는 구조로 형성이 되어 있는데 이 궁궐 담벼락의 경우에는 많은 사람들이 오고 가고 있는 상황이다 보니까
일일이 그 아. 현상을 인지해서 특이한 상황으로 선별해내기가 어렵습니다. 결국 하는 수 없이 CCTV를 추가로 설치하고 많은 인력들이 실시간으로 감시해야 할 상황인데 감시 인력이 늘어나야겠군요. 그렇습니다. 경찰도 첫 번째 범행 이후에 거점 순찰을 돌았지만 예. 두 번째 범행이 불과 5분 안팎 사이에 순식간에 일어나다 보니까 그 범행을 막지 못했던 것 같습니다. 저는 이 사건 접하고 가장 먼저 든 생각이 이 복원을 해야 될 텐데 어떡하지? 이런 걱정이었거든요. 그럼요. 예. 그래서 저희가 복원은 가능한 건지 어떻게 지금 복원이 이루어지고 있는지 담당자 인터뷰를 했거든요. 좀 들어보겠습니다. 스프레이가 칠해져 있는 면에 이제 그 색을 빨리 빼는 작업이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물리적인 방법, 화학적인 방법을 다 동원해서 지금 처리를 하고 있고요. 화학적인 방법은 이제 쉽게 아시는 대로 약품 써서 그 색을 빼는 작업을 말씀드리는 거고요. 물리적인 방법은 지금 색이 입혀져 있는 부분을 그러니까 살짝 벗겨내듯이 방리하는 작업으로 진행을 하고 있습니다. 아무래도 이제 색이 배어든 부분이나 남아있는 부분들, 잔여 부분들이 있는데 그 부분은 저희가 정밀하게 레이저 클리닝으로 마무리하고 처음하고 최대한 비슷하게 만들기 위해서 이제 고색 처리나 색맞춤 작업도 진행하고 있기 때문에 아마 육안상으로 크게 이질감 없는 단계로 저희가 작업할 수 있도록 그렇게 노력하겠습니다. 뭐 다행히 뭐 벌써 한 반 정도 복원이 그렇습니다. 됐다는 얘기인데 네. 어떤 과정을 거치는지 좀 다시 한번 좀 정리를 해주시죠. 먼저 화학 세척입니다. 잉크를 전반적으로 빠르게 제거하기 위해서는 이 화학, 시너를 포함한 화학 약품을 써서 세척을 해내야 합니다. 그 뒤에는 건식 세척을 하게 되는데 그라인더, 망치, 솔, 끌 등을 이용해서 석재 표면을 물리적으로 긁어내는 작업을 이어나갑니다. 그 뒤에는 레이저 세척을 합니다. 미세한 틈에 낀 잉크를 전부 파내기 위해서 표면을 미세하게 레이저로 태운 뒤에 스팀 세척을 하는데 이 과정을 모두 완료한 뒤에도 이 과정을 완료한 부분은 상당히 새 것처럼 도드라져 보입니다. 기존의 돌과 이질적으로 보이는 상황을 막기 위해서 색 맞춤 처리도 따로 해줘야 합니다. 어제부터는 블라스팅 작업도 병행 중입니다. 이 블라스팅 작업은 모래나 호두 껍질을 강하게 분사시키는 방식인데 예정에 언양 읍성에도 스프레이로 뿌려서 훼손된 사건에서 예. 이 블라스팅 방식으로 복원을 해낸 바가 있습니다. 이 블라스팅 작업을 하려면 판석 자체가 상당히 커야 합니다. 다행히 영추문 쪽 담벼락은 판석 자체가 상당히 커서 이 블라스팅 작업으로 효율적으로 작업을 할 수 있다고 하는데 네. 그 뒤에도 역시 색 맞춤 처리는 별도로 해줘야 한다고 합니다. 예, 뭐 복구가 좀 되고 있다고 하니 다행입니다만 그 완전히 복구가 될지 그게 궁금해요. 어제 기준으로 50% 정도 복구 작업이 완료됐다고 하는데 최소 일주일 정도는 걸릴 것이라고 전망하고 있습니다. 예. 기온이 상당히 떨어져서 작업하는 이들도 매우 힘들어하고 있고 장비 사용에도 상당한 제한을 받고 있다고 합니다. 다만 완전 제거는 가능하지만 완전 예. 제거를 한다고 하더라도 일부 훼손은 불가피하고 그 훼손 이후에 기존의 다른 담벼락과 이질감이 도드라져 보이는 상황은 막기가 쉽지 않다고 합니다. 예전 같은 모습은 볼 수 없다는 그렇죠. 거죠. 완전하게 복구가 쉽지 않다는 것인데 최대한 이질감이 없도록 하는 작업도 병행하고 예. 있습니다. 시간이 지날수록 미세한 틈 안에 오염물이 스며들 수 있어서 적어도 일주일을 기점으로 최대한 빨리 작업을 끝내겠다는 방침을 세우고 있습니다. 복원 비용이 수억 원대라고 하는데 이 수억 원대에 그칠지는 작업을 실제로 끝내봐야 알 수 있다고 합니다. 네, 이런 상황에서도 뭐 2차 낙서를 한 모방범 글이 뭐 블로그 글이 올라왔다면서요? 2차 사건의 피의자가 경찰 조사를 받은 이후에 블로그에 글을 올렸는데 예. 죄송합니다. 아니 안 죄송해요. 전 예술을 한 것뿐이에요. 낙서 스펠링 틀린 건 조금 창피. 하트를 검은색으로 했으면 더 좋았을 텐데라는 글을 올렸습니다. 근본적인 인식의 차이가 있습니다. 사람을 해치지 않은 상황이라면 물건을 훼손한 것 자체는 중한 범죄가 아니라는 생각을 갖고 있습니다. 그래비티를 주장하고 있는 것 같은데 그래비티가 성립하기 위해서는 담벼락의 소유자가 허락해 주거나 그래비티가 통상적으로 허용되는 거리에서나 가능한 것입니다. 어느 경우에도 해당하지 않고 이 사건 두 번째 모방 피의자의 경우에는 예. 자수한 중요한 감경 사유가 존재합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경찰 조사를 받은 이후에 반성하지 않는 듯한 블로그 글을 올린 행위는 이 자수의 감형 사유를 모두 상쇄하고도 남을 가중 사유라고 할 수 있습니다. 용의자들이 뭐 어린 10대들인데 네네. 이게 뭐 미성년자들 아니겠습니까? 네네. 그 실형까지 선고가
가능합니까? 실형 선고 가능성을 배제하지 못할 것 같습니다. 이 문화재보호법은 문화재를 국가 지정 문화재, 시도 지정 문화재, 등록 문화재 등으로 구분하고 있는데 이 국가 지정 문화재를 손상 또는 그 밖의 방법으로 효용을 해야 할 경우에는 3년 이상의 유기징역에 처하고 있습니다. 예. 법정형 하한이 3년 이상의 유기징역이라는 것은 상당히 중한 범죄라는 의미입니다. 단적으로 비교해 보자면 특수상해, 즉 흉기로 사람을 해치는 행위보다 더 법정형이 중하고 네. 상해치사, 사람을 해쳐서 죽음에 이르게 하는 범죄와 법정형 자체가 동일합니다. 그만큼 중한 범죄라고 할 수 있습니다. 그 외에도 서울경찰청 외벽에 낙서를 한 행위는 재물손괴죄가 적용될 사안인데 이 국가지정 문화재의 손상 행위에 대해서는 양형 기준도 마련되어 있습니다. 기본적으로 징역 2년에서 4년을 권고하고 있고 사회적 피해가 상당히 중하고 계획적 범죄일 경우에는 가중처벌할 수 있도록 함으로써 징역 6년까지 선고가 가능하도록 하고 있습니다. 네, 우리가 이제 다음 살펴볼 사건은 청주 노래방에서 일어난 살인 사건인데 사건 개요 좀 정리해 주시죠. 지난 15일 낮 2시 15분경 청주의 한 노래방에서 60대 여성 업주가 흉기에 찔려 숨져 있는 상태로 발견됐습니다. 예. 경찰이 즉각 수사에 착수한 결과 범인은 50대 남성 A씨였는데 이 노래방에 들어가서 흉기로 업주를 위협한 뒤에 현금 40만 원과 신용카드 2장을 뺏은 뒤에 살해한 혐의를 받고 있습니다. 강도살인 범행을 저지른 것이죠. 이 A씨는 2시간 전에 노래방 건물로 들어간 뒤에 업주가 홀로 남을 때까지 기다렸다가 홀로 남은 뒤에 노래방에 들어가 범행을 저질렀습니다. 아, 현금 40만 원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 예. 소액을 위해서. 근데 이 당초 이 용의자 잡기 어려울 거라는 전망이 나왔었는데 왜 그런 겁니까? 이 피의자가 현을 모두 수건으로 닦은 뒤에 CCTV 사각지대만을 골라서 도주를 감행합니다. 특히 모자에 마스크를 쓰고 있어서 신원 특정에 상당한 어려움이 예상됐습니다. 경찰이 30여 명의 형사를 즉각 투입해서 CCTV 등을 집중 분석했는데 예. 사실 경찰은 CCTV를 분석할 때 얼굴만 보지 않습니다. 옷가지 등 행세, 심지어 걸음걸이 등 그 인상착의를 파악하기 위한 모든 수단을 동원하는데 예. 이 사건에서 이 A씨는 모자를 쓰고 있었지만 도드라지는 흰머리가 밖으로 삐져나와 있었습니다. 아. 즉 인상착의가 어느 정도 특정할 수 있는 상황이었습니다. 예. 이를 토대로 범행 이후의 상황만 보지 않았습니다. 범행 이전에 특정 시내버스에 탑승한 모습을 포착한 후 이 시내버스를 중심으로 해서 주거지를 탐문해 결국 주거지를 발견해 내기에 이릅니다. 40여 시간 만에 A씨의 집에서 체포를 하기 이르렀고 결국 예. A씨는 구속까지 됐습니다. 그런데 그 형사들의 어떤 추격을 따돌리기 위해서 뭐 치매 노인 흉내까지 냈다면서요? 이 A씨의 주거지에 급습한 경찰 A씨가 치매 노인인 척 흉내내는 모습을 목격할 수밖에 없었습니다. 무협지를 보고 있었는데 경찰이 들이닥치자 노인에게 이런 행동을 해도 되는 것이냐라고 반문하면서 마치 자신이 치매를 앓는 노인인 양 행동을 하는 모습을 보여줬는데 결국 범행 현장의 CCTV를 보여주자 범행을 자백했다고 합니다. 예. 이 A씨는 타인명의 통장을 사용하고 있었고 훔친 돈으로 밀린 월세를 납부하고 있었습니다. 생활비를 마련하기 위해서 이 같은 범행을 저지른 것으로 보이는데 이러한 행태를 반복해 왔다면 여죄 가능성도 충분히 있습니다. 그동안 해결하지 못한 미지 사건의 현장 DNA와 예. A씨의 DNA를 비교 대조하는 작업이 진행될 가능성이 상당히 높습니다. 범죄 이후에 도주할 때 모자를 쓰고 뭐 CCTV를 피해서 이제 다녔다는 거 아니에요? 근데 네네. 결국엔 또 그것 때문에 또 덜미가 잡혔는데 네네. 뭐 이 정도면 계획 범죄 아닙니까? 애초에 범행 현장에 나타날 때도 상당 시간을 들여서 이 업주 외에 다른 사람이 없는 틈을 노렸을 뿐만 아니라 이 CCTV의 모습을 보면 업주가 살려달라고 애원했음에도 불구하고 잔혹하게 범행을 저지릅니다. 그 위에 예. 도주한 경로에 비춰보더라도 그 일대 주거와 이 생활 경로를 충분히 파악한 상태에서 범행을 저지른 계획적 범행으로 보입니다. 신상 정보 공개와 사이코패스 진단 검사도 경찰이 검토하고 있는 중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네, 지금까지 박성배 변호사에게 주간 사건 사고 소식 전해드렸습니다. 고맙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네, 오늘 사사건건이 준비한 소식은 여기까지입니다. 내일 오후 4시에 다시 찾아뵙겠습니다. 고맙습니다.